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사 산책을 제가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사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변 국가 그리고 세계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저기 고립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그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지리적 조건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가 모든 것이다 하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한국은 세계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외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흥한 나라는 외교로 흥했습니다. 신라가 나당동맹이란 외교를 잘 해가지고 삼국통일을 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이 세 분의 외교의 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외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수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그래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교를 잘한 분이 이 세 분입니다. 그럼 외교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제, 고구려, 조선, 고려가 망한 게 외교의 실패로 망했습니다. 북한도 망한다면 외교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외교는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반드시 강대국과 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들과 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반대로 갔죠. 이 세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찾다가 보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동맹국과 적을 바꿔치기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주적 개념이 가장 확실해야 할 우리 국군이 말입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와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일본 또는 일본 자위대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일본 초계기 사건 때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는 것을 마치 적대행위라고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방국 비행기입니다. 우방국 비행기가 접근하면 도와주려고 온다고 봐야지 왜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그리고 준군사 동맹국입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 해외 공군 기지는 북한군이 남침이 있을 때 한국에서 작전하는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하는 비행기와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5만 7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그 일본을 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핵무장한 북한군, 그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 노동당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것 같은, 아니 상당히 나간, 드디어 조국 수석이란 이는 아베 정부를 편들면은 이적행위다. 아베와 싸우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친일파다, 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조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은 그
내부에서는 일본을 적으로 보기로 결의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과 동맹국을 바꿔치기 한 사례를 제가 역사 속에서 찾다가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에 대제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표터르 1세죠. 표터르 대제, 그리고 에카테리나 대제. 영어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영어로 배워가지고, 피터 더 그레이트, 바로 페테르부르크를 만든 분이죠. 러시아를 서구화한 분입니다. 그리고 에카테리나 대제는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 영어가 에카테리나 대제라고 했습니다. 에카테리나 대제는 쉽게 말하면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미술관을 만들고 러시아 영토를 흑해 쪽으로 확장한 아주 영명한 계명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다 연관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표터르 대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표터르 3세입니다. 표터르 3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표터르 3세의 족보를 보면은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은 표터르 3세의 어머니는 앤인데, 앤은 표터르 대제의 딸이었습니다. 이 표터르 대제의 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엘리자베스가 여성입니다만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다음에 설명이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에카테리나 대제도 여자인데도 쿠데타로 해가지고 황제가 되어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은 표터르 3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 표터르 대제와 아주 지독하게 싸웠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스웨덴 왕이었습니다. 스웨덴 왕 칼 12세입니다. 칼 12세인데 이 유럽에서는 왕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섞여버립니다. 이 칼 12세의 여동생을 어머니로 둔 칼 프리드리히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표터르 3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터르 3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했는데 어디를 다스렸느냐 하면은 덴마크령, 지금은 덴마크령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작이었어요. 공작이는 나중에 결혼을 잘하면 왕도 되고 황제도 됩니다. 공작이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이 표터르 3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죽고 표터르 3세는 어린 시절 그 독일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교사가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은 할 줄 아는데 어머니가 쓰던 러시아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일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때 독일에는 프러시아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는데 프러시아에 프리드리히 2세, 이 사람은 또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부르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황제가 아니니까 대왕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군사적 천재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프러시아를 지금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히틀러도 존경한 사람 중에서 나폴레옹과 프리드리히 2세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761년
12월 25일에 쿠데타로 집권했던 러시아의 엘리자베스 여자 황제입니다. 황제가 죽어요. 죽고 누가 등극을 하느냐, 황제가 되느냐, 바로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됩니다. 이 표트르 3세는 죽은 엘리자베스의 여동생의 아들인데 미리 후계자로 지명을 해가지고 황태자로 지명을 해가지고 권력 승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표트르 3세가 이제 황제가 되는, 러시아의 황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표트르 3세는 이미 그때 결혼을 했어요. 독일 여자인 에카트리나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표트르 3세는 어릴 때부터 결손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격한 독일 장교들의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에카트리나와 결혼을 했는데도 이 바람을 막 피웠어요. 그러니까 에카트리나도 맞바람을 피워가지고 근위병 장교하고 동침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러시아 궁전은 그런까지 눈 감아주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야 권력이 스무스하게 계승된다는 그런 계산으로 그걸 다 눈 감아 주었습니다. 자, 표트르 3세가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이때 유럽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바로 7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 지금 폴란드 영토인 실레지아의 영유권을 두고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싸웁니다.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유럽의 여러 나라가 여기에 줄을 섭니다. 프러시아 편에 서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편에 서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싸웁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와 북미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싸웁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 세계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761년쯤 되면은 프러시아가 코나로 몰립니다. 베를린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는 항복을 준비를 합니다. 항복을 준비를 해요. 이때 바로 엘리자베스 황제가 죽고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표트르 3세가 그때 나이가 한 30대였을 겁니다. 표트르 3세가 갑자기 동맹국과 적국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트르 3세는 어릴 때부터 프리드리히 2세,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를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황제가 되니까 갑자기 다 이긴 전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러시아의 마지막 목을 죄기 위해서 딱 포위를 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휴전하라 해놓고는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평화협정.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평화협정 하죠. 평화협정 잘못 맺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트르 3세는 러시아 군대의 지휘권을 프리드리히 2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평화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적과 동지가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적군 지휘를 받도록 만듭니다. 러시아 군대를. 그것도 다 이긴 전쟁을. 이게 뭐 져서 항복했으면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비교한다면은 이미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다 이겼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북한군 밑으로 집어넣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손을 잡았던 오스트리아와는 동맹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일이. 오스트리아가 다 이긴 전쟁을 이제 놓치게 됐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프랑스 혼자서 오스트리아 지원해봤자 이게 이길 수가 없다. 더구나 러시아가 이제는 프러시아 편에 붙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우리도 오스트리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전. 그래서 휴전이 돼요. 다 이긴 전쟁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 표트르 3세의 대신에 의해서 휴전이 되는데 사실상 프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세계사를 바꿔놓습니다. 프러시아가 유럽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7년 전쟁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식민지 전쟁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이깁니다. 인도와 북미에서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는 세계 해양 제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프랑스가 여기에 멋지게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냐. 바로 한 10년 뒤에 워싱턴 장군이 지휘하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 프랑스 루이 16세는 군대를 한 2만 명 보내가지고 독립군을 뒀습니다. 워싱턴 장군을 도와가지고 거기서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가 왜 도왔느냐? 7년 전쟁 때의 복수였죠. 자, 이렇게 하니까 표트르 3세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적장이었죠. 프리드리히 2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러시아 황제하는 것보다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부하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한국에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그럽시다.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부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편지 쓰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럴 대통령이 있겠습니까만은 비유를 하면은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표트르 3세의 프러시아 존경심은 군사제도, 군복 이런 것까지 프러시아로 바꿔버립니다. 군인들은 이 복장에 예민합니다. 군인들은 군사문화의 핵심이 이 복장입니다. 그리고 제도입니다. 이걸 프러시아로 바꾼다는 것은 러시아의 장교들에게 그야말로 치욕적인 것이죠. 러시아 군대도 그때는 이미 강군이 되어가지고 프러시아를 옥죄고 있을 정도로 컸는데 이게 뭐냐 이래 된 거죠. 이게 뭐냐. 러시아 군대가 북방의 강자였던 스웨덴을 무찌르고 18세기에는 북방에서는 이제 패권을 쥐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중앙무대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프러시아보다 못한 게 뭐냐. 특히 근위병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표트르 3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 정교를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가 토착 종교죠. 이 프러시아는 원래 이 개신교가 강해가지고 이 표트르 3세가 또 개신교 편을 들고 러시아 정교를 억압한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표트르 3세를 이상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부인인 에카테리나 부인을 내쫓으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가지고 이때 표트르 3세가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하나 해요. 덴마크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덴마크 무슨 이 땅 문제로 덴마크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데 프러시아와 싸워야 하는데 덴마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비교하면은 북한군과 싸워가지고 아니면 북한군을 견제를 해가지고 자유통일해야 되는데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출정을 합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비워요. 페테르부르크를 비우고 출정한 사이에 근위병이 에카테리나
2세, 나중에 에카테리나 2세가 돼. 그때는 이제 황비족을 모시고 쿠데타를 합니다. 그게 1762년이었습니다. 1762년. 그래서 민심을 다 잃고 군으로부터도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표트르 3세 황제를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포로 잡아가지고 어디에 연금시킵니다. 그 며칠 뒤에 지키고 있던 장교들이 표트르 3세를 죽여버렸습니다. 에카테리나 2세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다행스럽게 표트르 3세 이상한 적군과 우군을 바꿔치기 한 이 표트르 3세를 젖히고 황제가 된 이 에카테리나 2세는 그 뒤에 3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인이 한 10명 이상일 정도로 공식적인 애인입니다. 애인도 많았고 이 인생을 즐긴 사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술에 대한 취향이 깊어가지고 저 프랑스를 통해서 미술품을 막 수집을 해가 에르미타주 미술관, 지금 그 질은 뭐 젖혀놓더라도 소장된 미술품의 수로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말고도 수많은 건축물 등 해가지고 아주 러시아를 유럽의 강자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45년 4월 히틀러는 몰리고 있었습니다. 소련군과 연합군이 동서로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방카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기적이. 왜냐? 프리드리히 2세도 7년 전쟁 때 자기처럼 코로나로 몰렸다가 러시아의 엘리자베스 황제가 죽고 표트르 3세가 등장해가지고 기사회상이 했듯이 그런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다. 이러니까 야,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트루만 대통령이 그 뒤에 등장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뭐 동맹국을 바꾸고 한 그런 짓은 안 했죠. 그러나 히틀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스탈린에 대해서 연합군과 손잡고 스탈린을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공산당보다는 나치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표트르 3세처럼 동맹국과 적군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이겁니다. 프리드리히 2세에게는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있었는데 히틀러에게는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쨌든 동맹국과 적국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바꿔치기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